예, 컨슈머워치 대표 양준모입니다. 오늘 새 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게 돼서 기쁩니다.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 그리고 복합 쇼핑몰 규제 등은 사실 규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그 부작용을 예견한 것들이고, 그 실시된 이후에도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소비자 선택은 제한됐으며 또 산업 발전도 제한됐습니다. 사실 소비자 선택을 강화시킴으로써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도 그리고 또 공급자도 모두가 이롭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런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컨슈머워치가 소비자 주권의 시대를 여는 그런 정책 싱크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사회에서는 국민 주권이 있듯이 소비자 주권이 있습니다. 이 국민이 선택해서 올바른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소비자가 선택권을 통해서 소비자가 주권을 갖는 시대가 바로 이 소비자 주권 시대이고요.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대신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일수록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소비자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일수록 소비자의 편익은 줄어들고 또는 소비자의 편익 또한 줄어드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올바른 정책 전환을 올해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 또 많은 소비자가 선택권을 통해서 스스로의 복지를 늘리고 스스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컨슈머워치가 그러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또 응원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심희수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말기 유통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이것이 어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에 관해서 정부 역시 일정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건 소비자 단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단말기 유통법이라 함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묶어서 서비스 사용 계약을 하는 판매 유통 구조입니다. 근데 이 유통 구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어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단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외의 영역으로 이제 경쟁을 끌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은 일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 간 차별을 허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이란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갖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간 차별을 줄여준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든가 혹은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몇 가지 이제 단말기 유통법에 관련해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점의 수익 구조와 경쟁력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단말기 유통에는 크게 판매점과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유통사와 계약을 맺는 거고요. 판매점은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가거나 월 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판매점 쪽에서는 뭐 약간의 경쟁력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그 대형 양판점,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대리점과 판매점 간의 어떠한 쏠림 현상 혹은 균형의 어떤 경쟁력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될 이슈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확치가 않아서요.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케팅 경쟁 완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등장한 건 어떻게 보면 공동체력 완화를 막아서 산업을 키워보자 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경쟁 완화, 즉 특히 마케팅 측면에 과도한 그 경쟁을 막아서 투자로 이끌어보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뭐 뜻한 바대로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그 제도 시행 전이나 제도 시행 이후를 보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마케팅비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의 확정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확정 할인이 25%까지 사용됐고요. 최근에는 결합 할인, 카드 할인이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그 마케팅 경쟁 완화에 의미가 있는가, 역시 고민할 부분이고요. 단통법 이후의 위반 사례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그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가입자 확보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과징금 규모를 비교하는 건 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제재 수위 자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 당국에서도 이것을 그 규율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성숙기 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 ARPU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가입자 증가율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산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어쩌면 산업의 확장이 일정 사업자의 독과점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의 확장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한다면 소비자에게 있어서 후생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어떠한 성장이란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시장의 성숙기를 진입한 상태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은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단말기 가격 부담 감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말기 가격 부담 감소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해서 표면적 감소인지 완전 경쟁에 가까운 가격으로 감소됐는지 역시 논란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소비자의 저렴한 요금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그 논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낮아졌다는 실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통법에 의한 통신비 절감 정책이 있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중 마진을 방지할 경우 판매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말기 유통법이 없어질 경우 잘못하면 소비자 상호 보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소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의 목표 범위를 어디에 잡을 거냐라는 거죠. 단말기 유통법 범위가 그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 타깃이 여러 개가 됐습니다. 단말기 가격이나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요금이나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목표가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목표가 다양해지면 실질적으로 어느 법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한 법에서 모든 목표를 다룬다라는 건 달성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단통법도 만약에 개정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는 타깃이 뭐냐를 분명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완전자급제의 시장과, 그리고 이 완전자급제가 과연
완전 작업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완전 작업자가 됐을 때 그 단말 유통시장에서의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문제점은 역시 또 고민해야 돼서 이 완전 작업자로 그냥 가보자,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각에서는 이제 분리공시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요금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역시 고민거리죠. 그리고 가장 고민거리가 단말기 유통법이 등장한 배경은 혼탁한 경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혼탁한 경쟁이 과연 지속적 가격 경쟁 때문에 혼탁한 경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헐적 국지적 경쟁 때문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탁한 경쟁이란 말로 단통법이 등장하였으나 그 증거가 분명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법 역시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발기 유통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지하면서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단발기 유통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시장이 작동한다면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등이 인하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효용을 추정해 보면 상당히 증가되는, 진하게 표시된 부분만큼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쟁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효용이 이만큼 증가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의도한 바대로 안 된다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혹은 점진적 개선 의견 역시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유통법이 완전히 폐지됐을 경우 소비자 상호 보조가 역시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말기 유통법이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갔을 경우. 그러니까 폐지를 한다고 하여도 적절하게 소비자의 상호 보조를 어떻게 감소시켜 줄 거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로 그냥 극하게 갈지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그 단말기 유통법이 갖는 경쟁 상황, 경쟁 제한 행위를, 경쟁 제한 상황을 좀 개선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 많이 이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급격한 폐지나 혹은 점진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나온 것들이 이제 지원금의 확대 및 차별화입니다. 판매점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지원금이죠. 근데 이제 공사 지원금의 차별을 강화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경쟁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발기통법 제정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요. 차별 기준이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계 소비자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보다는 거의 계약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정이 끝나가서 자기 어떤 특정 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계 소비 집중될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용자 차별 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후생 증대나 감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지원금 확대 역시 이제 폐지 방안에서 혹은 개선 방안에 논의되었는데요. 역시 추가 지원금 확대도 사업자 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역시 차별이 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경쟁력 차이가 있는데 추가 지원금 확대는 유통망 양극화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유통망을 통한 포획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비자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것도 해결할 거냐 역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 제조사가 혹은 통신사업자가 그 대리점에게 주는 돈, 어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규제 역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 규제는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용자 차별 완화나 공정한 유통 질서가 가능한데, 문제는
장려금이 곧바로 지원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쪼개서 지원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별적 지원금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 이게 또 한 번 이용자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통별 차등 기준이 모호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신사의 대리점 위주로 편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모든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판매점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과 지원금을 유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려금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유통망의 경쟁력에 쏠림 현상이 없어야 소비자 후생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분리공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구분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통사가 주는 장려금과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구분해보자. 그러면 소비자 선택권은 당연히 보장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중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어차피 애플은 여기에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일단 철수했고 삼성전자만 남아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 이름을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 거대 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자가 이통사와 협업할 의사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독점 체계를 안 되면 그렇게 된다면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상력 재분배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역시 어떻게 출고가와 제조사 지원금, 이통사 지원금이 유통 과정에 어떤 식으로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방법 역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제도도 몇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요. 물론 위약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 유지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혹은 가입 기간과 비례해서 위약금을 내게 하거나 혹은 오히려 일정하게 가입 기간 관계없이 일정하게 위약금을 매김으로써 소비자가 언제든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약금 산정 방식은 몇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적인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려금을 지원금을 좀 받고 다른 사업자로 조기에 이동하는 경우 이런 블랙 컨슈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정 방식에 따라서는 약정제도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약정제도가 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약정제도 인해서 할인받는 체계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제도가 역시 변경되려면 폰테크나 사기 판매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약정 기간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아마 단통법이 폐지됐을 경우 이런 사항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이제 완전 자급제 도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거죠. 그럴 경우 유통 구조는 투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차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산 단말기도 많이 들어올 거고 저렴한 단말기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중복적 상품 차별화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효용 증대가 좀 불확실합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 소비자 효용이 증가된다라고 반드시 증가될 것이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외산 단말기나 저렴한 단말기 많이 들어온다면 영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걸 봐서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규모의 경제가 약화될 가능성 역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선택적 요금 할인제, 왜냐하면 선택적 요금 할인은 단말기 보조금을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이 폐지되는 순간에 선택적 요금 할인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지금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선택적 요금 할인이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역시 있다라는 것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단통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단통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까,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완전히 일몰시키는 방법을 취할 건지 일정 시점에 여기서 고민되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통법은 경쟁을 억제하는 규제와 감시의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단통법이 경쟁 수단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한 거죠. 근데 투명성이 강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쟁하는지 알 수 있으나 동조적 행위가 유발 가능합니다. 경쟁자들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히 통신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 가격 유인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단통법의 어떠한 현재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순간 일몰시켰을 경우 갖고 올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통법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거고요. 특히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문제, 그리고 경쟁의 감소와 연결된 요금 규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ICT 생태계의 역동성 유지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역시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에 단통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단통법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상태에서 이 부작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단통법이 모양을 바꿔갈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경쟁을 강화하고 그 경쟁 강화를 통한 요금 인하 쪽으로 어떻게 이어주게 할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현재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도록 하는 제도죠.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는 모든 도서를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15% 안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컨슈머치에서는 그동안 이 도서정가제가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빠졌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문화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거죠. 출판사와 서점의 가격 담합을 허용해 준 거예요. 소비자는 읽고 싶은 책을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그런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거죠. 제가 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에 그 도서 가격 상승률이 도서정가제 이전보다는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1을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현재까지 도서 가격은 14,929원에서 2015년 14,929원에서 2021년 17,116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평균 상승률이 1.5% 정도 되고요. 같은 기간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 1.2%밖에 안 됩니다. 도서 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표 2를 보시면 도서정가제 이전의 도서 가격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데이터인데요. 96년에 9,087원이었던 책의 가격이 2004년에는 1,777원. 그래서 상승률이 2.9%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당시에 한
한 3.8%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이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있다 보니까 출판사들, 서점들 간 경쟁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우리가 소비자들이 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도서정가제 이후에는 이 표 1에서 보듯이 물가 상승률보다 책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 이후에 더 비싼 가격으로 책을 사게 됐습니다. 그림 1 도서정가제 전후 도서 가격 비교를 보셔도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단통법 발제도 하셨는데 도서정가제를 책통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책의 가격을 담합하는 그 제도죠.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도서 구입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정가제 적용을 안 받는 중고 거래를 늘렸습니다. 국민청원에서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공급자들인 출판사나 서점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소비자들이 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출판시장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4년에 86개의 출판사가 5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인 2015년에는 73개 출판사 그리고 5조 2,184억 원 정도 좀 내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통계를 보면 78개 출판사가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출판사 숫자도 줄고 매출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소형 출판사에게도 경영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소형 출판사 입장에서도 초기에 프로모션을 가격 할인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출판사 사정도 이렇게 좋지 않고요. 서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유통시장을 보면 전국서점조합연합회 자료를 보면 2011년에 2,577개였던 전국 서점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2019년에는 1,976개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도 피해를 보고 공급자인 출판사나 서점들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였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정가제가 왜 실패했냐? 도서시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시작됐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출판사 때문에 소형 출판사가 어렵고 또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때문에 골목상권, 동네 서점이 어렵다, 위축된다라는 제도에서 설계된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출판시장, 도서 유통시장 내에서 경쟁만 고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더 이상 책을 사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줄고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이고요. 이 그림 2를 보시면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 추이가 나오는데요. 2014년에 15,165원이었으나 1년간 도서 구입비가 2020년에는 1,808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도서 외에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책을 사보는 횟수도 비용도 줄고 있는 거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이 표 3을 보시면 가구당 문화오락 지출 비용 추이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오락비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절대 금액이랑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요. 2010년에 11만 원 정도 우리가 그 문화오락비에 썼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4만 원 가까이 되죠. 결국은 문화오락비는 늘어나고 문화오락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어요. 그런데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2010년에 21,902원이었는데 2020년에 1,803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책을 안 본다는 얘기죠. 출판사와 서점의 경쟁 상대가 경쟁 출판사, 경쟁 서점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소비자들은 책을 안 보고요. 넷플릭스를 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죠. 유튜브를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또 복합 쇼핑몰에 가서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도서시장이 도서시장 안에서의 경쟁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시간,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출판시장 안에서 놓고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그 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 가격을 상승을 시켰던 이 책통법은 오히려 출판사, 서점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진다면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하려면 가격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져야지 경쟁력이 생기는데 가격만 올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도서 출판 시장, 뭐 서점 유통 시장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 고려를 하지 않고 공급자인 출판사, 서점의 생존권만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이 도서 시장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 오락 분야의 전체 업체들과 경쟁을 한다는 각오로 본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생존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도서정가제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뭐 이 제도 시행을 고려를 해보겠다, 변경을 고려해보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컨슈머워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해치는 도서정가제가 꼭 폐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과연 그 규제가 그럼 누굴 위한 규제이냐? 이제 사실은 이걸 규제하는 근거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사실 소비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들도 대부분 소비자 뭐 후생, 복지 또는 효용 등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또 그 연구는 하기도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저걸 규제하는 게 그걸 높이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런 연구를 국가도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맞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건 이제 소비자 복지 측면은 사실은 검증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과연 보호받고 있는 거냐. 그걸 한번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하려고 보니까 뭐 이게 워낙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하나의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봤고요. 그게 뭐였냐? 바로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때 상당한 저항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걸 잠깐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게 피해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전적으로 몇 가지 이제 연구 비슷하게 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중소기업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된 또는 국가 기관에서 이제 이걸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사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걸로는 사실 검증을 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여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었고요. 자, 그러면 정말 얘가 생기고 나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느냐 이걸 이제 검증하면 쉬운데 물론 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2015년 7월에 사실은 이 백화점이 생겼고요. 이걸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만 그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위 이제 소상공인들 인근 상권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들이 피해를 받나 안 받나 제가 측정을 해본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구분한다. 이건 뭐냐? 요 인근 상권이라고 하는 반경 500m에 있는 업체들만 피해를 본 건지 아니면 이득을 본 건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줄여서 요 백화점이 있는 분당구의 매출액을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화를 측정한 거죠. 그 다음에 백현동이라고 하는 요 백화점이 들어온 동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매출액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 변화에 의해서 이 대형 쇼핑몰 또는 할인마트 등등이 들어왔을 때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냐 이득을 보냐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손실을 즉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지 아니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지 요걸 이제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천다이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M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원리까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연구한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소비자들은 자기가 좋으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측정을 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싫으면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커피 전문점이 어떻게 됐냐면요. 가장 피해를 크게 봤습니다. 이 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걸로 보시면 재밌는데요. 이게 분식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4개가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 전체 분식점들의 매출액 변화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뭐 당연히 없죠. 백화점 하나 들어왔다고 경기도 전체가 피해를 볼 일은 없으니까. 분당구로 좁혀봐도 분당구도 사실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백현동인데요. 백현동에 있는 분식들은 매출액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분식점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런데 정말 모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세 번째 거는 한식인데요. 한식은 보시면 역시 여기서도 다른 것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요 지역 상권, 반경 500m 있는 애들하고 백현동 두 개만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이 이 백화점이 들어오기 전보다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더 재밌는 건 양식입니다. 양식은요. 보시다시피요. 매출이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좀 단기적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사실은 정확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패턴이 중장기적으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그 4개의 업종만 측정했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4개 업종만을 측정한 이유는요. 이들이 그 영향 정도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이렇게 매트릭스로 그려봤습니다. 자, 저기 보면 Y축에는 뭐가 있냐면 주말 주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X축에는 주간 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행위가 어떤 건 주중 낮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업종이 있고요. 어떤 건 주중에 야간에 많이 소비 행위를 하는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보통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저기다가 뭐 외식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헤어샵도 넣을 수 있고요. 뭐 모든 소상공인 업종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딱 써 있죠. 커피는 대폭 하락했다. 그 다음에 분식은 소폭 하락했다. 저게요. 커피를 팔아서 하락하거나 분식을 팔아서 하락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저게 저렇게 영향을 받는 건 왜 그러냐면 주로 주간 중심 업종이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주간에 주로 평일에 많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이 더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오히려 혜택을 본 업종이 나오죠. 그들은 뭐냐면 주로 야간 중심 업종은 오히려 혜택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좀 더 적은 혜택을 본 한식이 있고요. 더 많은 혜택을 본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M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자, 이건 뭐냐면요. 얘가 들어와서 누구는 손실을 보고요. 누구는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겠죠. 저걸 총합을 내면은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이 저 백화점이 들어와서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합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즉, 그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들어오면 사실은 소상공인이 총합적으로는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보는 업종과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이렇게 저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소비 행태에 따라 또 백화점의 영업 형태에 따라 완벽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런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저 현대백화점도 이미 저 분당의 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질 때 거기가 백화점 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할 때. 그럼 뭐냐? 저기에 어떤 규모의 어떤 백화점이 어떤 식의 MD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이미 다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조정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건 문제가 아니죠. 혜택이 발생되기 시작했냐면, 물론 요건 또 다른 이제 문제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요게 들어오기 전에 여기 백화점이 누가 있었냐면 서현역에 다른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이 있을 때는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디서부터까지 이 백화점을 이용하러 오는지를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50km까지를 상권 범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50km 이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여기를 이용할 확률이 80%였다는 건데요. 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범위가 100km로 늘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지역에 소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범위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길이로는 2배인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떤 대형 상업시설이 누구를 보호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거기다가 요즘은 더 무서워진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대형 상업시설이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모든 소비자의 복지도 소비자의 혜택도 가치도 효용도 올리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오히려 대형 쇼핑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게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전략 또는 어떤 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